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철도공사 전공필기시험 대비 3차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고요. 대체적으로 꼭 알아야 할 기본 내용들과 타 공기업들에서 출제된 개념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체인 전동의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체인 전동에 대한 특징 문제는 어떤 공기업에서든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겠죠.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1. 축간거리가 긴 경우에 고속 운전이 어렵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다. 체인 같은 경우는 스프루킷 휠에 체인이 하나씩 맞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간접 전동장치 중 하나죠. 그래서 원동과 종동 사이에 축간거리가 길면 체인이 덜렁덜렁거리면서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하고 고속 운전을 할 시에는 체인이 스프루킷 휠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빠르게 가려고 일어서서 페달 빠르게 밟았다가 체인 빠진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미끄럼 없이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다. 얘도 맞는 말이죠. 체인 전동도 기어처럼 체인이 스프루킷 휠에 하나씩 맞물려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미끄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비 당연한 얘기고요. 자, 세 번째 보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음 및 진동, 이건 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다. 맞는 말이죠. 자, 링크를 조절해서 유지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충격 흡수가 힘들다. 틀렸죠. 체인의 탄성 변형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보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밑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체인은 이거죠. 이 그림처럼. 체인 전동은 밑에 제가 써놨어요. 체인을 스프루킷 2에 하나씩 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의 요소다. 그리고 간접 전동 장치이다. 간접 전동 장치는 말 그대로 원동과 종동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른 매개차를 걸어갖고 동력을 전달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간접 전동 장치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전동 장치 종류는 벨트, 로프, 체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직접 전동 장치는 기어, 마찰차, 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종류도 아셔야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체인 전동도 기어처럼 맞물려서 전동이 되기 때문에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끄럼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속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요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체인의 특징인데 요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동력을 전달하는 두 축 사이 거리가 비교적 멀어 기어 전동이 불가능한 곳에 사용한다. 됐죠? 근데 축간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체인이 덜렁덜렁 거릴 수 있기 때문에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또는 고속 운전하면 체인이 스프루킷 휠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미끄럼이 없기 때문에 큰 동력을 확실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인의 전동 효율이 95% 이상이라는 것까지도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V벨트의 전동 효율은 요 정도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어요. 효율 얼마냐? 그래서 90에서 95%다. 그래서 수치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체인은 초기 장력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벨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하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초기 장력은 벨트 전동 장치에서 필요합니다. 벨트 전동 장치는 벨트와 풀리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죠. 그래서 초기에 벨트를 당겨서 벨트를 땡땡하게 만들어서 벨트와 풀리 사이의 접촉면을 넓혀서 마찰력을 증대시키죠. 그래야 동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때 초기에 벨트를 땡땡하게 만들려고 벨트를 당기는 장력이 바로 초기 장력이에요. 근데 체인 전동 장치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어와 비슷하게 스프루킷 휠에 체인을 맞물려서 동력을 전달했기 때문에 초기 장력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길이 조정이 가능하겠죠. 왜? 링크의 수만 조절하면 길이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다축 전동이 가능하다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6번 체인의 탄성 변형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7번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그쵸? 링크 조절해가지고 링크만 뭐 고장난 개소만 우리가 유지보수를 수리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보수가 간단합니다. 예전에 저기 써놨죠? 한국가스공사에서 유지보수가 어렵다라고 틀린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내유성, 내습성, 내열성이 우수하다. 요거까지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에서 8개, 그래서 한 8가지 특징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거의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2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기본 계산 문제죠. 이런 형식도 많이 공기업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회전수 RPM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파이 줄 퍼 세크가 나와 있네요. 우리 줄 퍼 세크는 와트죠. 1초당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가. 그게 바로 동력이고 동력의 기본 단위는 와트니까 줄 퍼 세크가 와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동력이 20파이 와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비틀린 모멘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H는 동력이죠. 동력은 비틀린 모멘트, 토크 곱하기 각속도이다. 됐죠? 자, 동력은 20파이 와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20파이로 쓸게요. 단위 생략하고. T는 0.5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 n이죠. 그래서 60분의 2파이 n.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거 n, rpm, 회전수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해 주시면 파이끼리 약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약분하면 여기 10이 남고. 됐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 곱하면 0.5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밑에 120이 되겠네요. 그래서 120이 넘어가면 10이 곱해지니까 n은 1200rp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간단한 문제니까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3번 가보도록 할게요. 탄성계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장하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변형량이 나와 있고 단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변형량 델타는 2a분의 pl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면의 가로값이네요. 세로값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단면적은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BH로 쓸 수가 있겠죠. B가 가로고 H가 세로로 가정을 할게요. 어쨌든 단면적 A는 BH로 쓸 수 있겠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가로값이니까 B를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B를 남기고 다 넘어가게 되면 결국 식이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인장하중 단위가 킬로그램 F잖아요. 중력 단위. 저걸 뉴턴의 단위로 고쳐주시면 돼요. 우리 1kg F는 9.8 뉴턴이죠. 이것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일 때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1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kg F는 10 뉴턴이 되죠. 그래서 15kg F는 150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5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P가 하중이니까. L은 얼마입니까? 3m네요. 근데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고쳐서 넣을 거예요. 밀리미터로 고치면 3m는 3000mm가 되겠죠. 그래서 3000을 대입하시면 돼요. E는 탄성계수네요. 0.1기가파스칼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메가파스칼로 고칠 겁니다. 메가파스칼로 고치면 기가는 10의 9승이고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10의 3승이 튀어나와서 0.1에 곱해지겠죠. 그래서 100메가파스칼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델타 변형량은 6mm니까 그냥 6 써주시면 되고 H는 15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단면 가로값 B가 50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됐죠? 자,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잖아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가 숨어 있는 거 이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탄성계수를 기가파스칼에서 메가파스칼로 고쳐준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용이하니까. 자, 요 정도만 하고 바로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키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어떤 공기업에서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의와 계산을 위한 공식 유도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보기 1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평키는 그냥 납작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맞는 보기이다.
자, 두 번째, 평행키는 키 홈으로 인하여 축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묻힘키, 같은 말로 썬크키죠. 썬크키 종류의 평행키와 경사키가 있어요. 경사키는 드라이빙키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평행키도 축과 보스 양쪽의 키홈을 파기 때문에 홈에 의해서 축의 강도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안짱키는 새들키로 축의 키홈을 파지 않고 말 그대로 축 원주의 키를 안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임의 위치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냥 안짱만 시키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읽어보면 안짱키는 그냥 키홈을 파지 않기 때문에 축의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안짱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축의 임의 위치에 장착이 가능하다.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리고 4번은 제가 위에서 언급드렸으니까 그냥 맞다고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이 문제도 너무 자주 나오는 형식이죠. 이전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 어쨌든 허용 전단 응력이 나와 있으니까 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의 값이 허용 전단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 응력은 단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타우 맥스 최대 전단 응력은 단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3 곱하기 A분의 V다. 단면이 만약에 원형 단면이면 2분의 3 대신에 3분의 4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공식을 활용할 거예요. A는 단면적이고 V는 전단력이 되겠죠. 그리고 타우 맥스, 즉 최대 전단 응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전단력 Vmax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Vmax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 Vmax, 즉 최대 전단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력 A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반력 A를 구하려면 P점에서 모멘트의 합력이 0이다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식은 일단 지우고 반력 먼저 구해볼게요. 요 A 지점에 발생하는 반력 RA,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분포화중을 집중화중으로 바꿔줘야겠죠. 등분포화중의 크기 곱하기 등분포화중의 길이가 집중화중의 크기가 되니까 서로 곱해주면 32 곱하기 4분의 3L이 되겠죠. 곱해주면 24L이 됩니다. 단위 생략할게요. 어쨌든 24L이라는 집중화중이 정중앙에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B점에서의 모멘트의 합력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MB, B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합력이 얼마다? 0이다. 그래야 보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기준에서 하중에 의한 모멘트, 즉 반력에 의한 모멘트 하나랑 그 다음에 24L이라는 집중 하중에 의한 모멘트 딱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어쨌든 여기 기준에서 B점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만큼 떨어져 있어? L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L 곱하기 RA, 근데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RA 곱하기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됐죠? 그리고 더하기, 얘는 이렇게 아래로 눌러.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B점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반시계니까 플러스 붙여주고 24 곱하기 24L 곱하기 떨어진 거리를 해줘야 돼. 정중앙이니까 4분의 3L 그거의 반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3L이 되죠.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주면 요 약분되니까 9L의 제곱 나오고 L로 나눠주게 될 거니까 A 지점에 발생하는 반력 RA는 9L이 나오게 되네요.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지울게요. 어차피 우리는 반력을 구했어요. 9L이라는 것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전단력을 구하셔야 돼. 자, 밑에 그림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가 0에서 4분의 L 사이에서는 반력 A 이외에는 다른 하중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반력 A에 의한 전단력만 단면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4분의 1L을 넘어가는 순간 등분포하중에 의한 집중하중이 위에서 아래로 생기게 되죠. 자, 잘 보세요. 4분의 1L, 여길 넘어가는 순간 이 등분포하중이 고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분포화중에 의한 집중화중이 위에서 아래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반력 A가 등분포화중에 의한 집중화중에 의해 점점 상쇄가 되면서 전단력의 크기가 변하게 되겠죠. 어쨌든 등분포화중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중화중의 크기도 커지니까 여기 A 지점 반력 아까 9L이 있었죠?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등분포화중 길이가 커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집중화중의 크기가 커지면서 얘랑 상쇄가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전단력 부호가 바뀌면서 전단력의 절대값 크기가 0에서 점점점 또 커지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볼을 해석하셔야 돼요. 뭐 X에서 끊어서 식을 구해서 전단력 선도 구하고 이런 것들도 연습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을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선도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등분포화중에 의한 집중화중의 최대 크기는 등분포화중의 길이가 가장 클 때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등분포화중의 길이가 가장 클 때가 여기 아니야? 그래야 이만큼 길이가 제일 길잖아. 그쵸? 그때 만약에 볼을 잘랐다. 즉 여기에서 볼을 잘랐다고 생각하면 이 전체가 작용하겠죠. 4분의 3L만큼. 즉 요 4분의 3L에 해당하는 등분포화중에 의한 집중화중은 그냥 32 곱하기 4분의 3L이니까 얼마겠어? 24L이 되겠죠. 그래서 24L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용하는 이 전단력 크기가. 그쵸? 여기서 만약에 볼을 잘랐을 때. 자, 근데 반력 A가 아래에서 위로 9L이 작용하고 있어. 그쵸? 근데 얘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해. 그럼 서로 상쇄가 되면서 얼마가 남아요? 15L이 나오죠. 우린 부호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왜? 그냥 최대 전단 0만 구해서 그냥 대입할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상쇄됐어 9L만큼. 그래서 15L이 남죠. 얘가 바로 여기서 볼을 잘랐을 때 그 단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 역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커요. 더 큰 게 없다니까. 여기 어느 중간 지점에서 또 상쇄가 될 거야. 9L만큼 또 9L이 내려 찍어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해요. 근데 넘어가면 다시 커져서 15L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최대 전단력 Vmax가 15L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꼭 제가 도움되는 영상 하나 또 꼭 찍도록 할게요.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만 뭐 선도 같은 거 그리지도 않고 바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Vmax가 15L이다. 자,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썼던 거 여기다가 그냥 한번 써볼까요? 자, 아까 타우 맥스가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A분의 Vmax인데 Vmax 대신에 15L 대입하면 되죠. 우리 구했으니까. 자, 요거 그냥 공식 활용하시면 돼요. 허용 전단 능력이 얼마? 1.5. 그래서 타우 맥스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 A가 얼마야?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00 곱하기 600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400 곱하기 600. 그 다음에 15. L. 우리가 구하는 것은 L이네요.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아마 L이 16,000mm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미터의 단위로 고쳐주게 되면 16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됐죠? 자,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나 전단력 관련해서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사실 이 문제도 기본 형식이죠. 자, 일단 중앙점에서의 처짐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2분의 L이잖아. 문제에 써 있죠? 그리고 길이가 L이라고 나와 있고. 근데 중앙점은 여기잖아.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서의 처짐을 구하래. 자, 결국 얘는 길이가 2분의 L인 외팔보의 등분포화중이 작용할 때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을 구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형식에서 중앙점 처짐 구하라는 것은 그냥 길이가 2분의 L인 외팔보의 등분파종이 작용할 때 너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구해봐. 이거랑 똑같은 의미죠. 왜? 여기서 볼을 잘라봐. 요건 그냥 보지 마요. 얘만 보는 거라니까. 길이가 2분의 L인 외팔보의 등분파종이 작용하고 있어. 그때 여기 최대 처짐량 구해봐.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가 L인 외팔보의 등분파종이 작용할 때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일반식 다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울게요. 자, 길이가 L인 외팔보의 등분파종이 작용할 때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일반식 뭐죠? 이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길이가 2분의 L, 즉 중앙점 처짐인데 아까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길이가 2분의 L인 외팔보의 등분파종이 작용할 때 최대 처짐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L 대신에 2분의 L을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식에다가. 이 식이 길이가 L 기준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2분의 L을 대입하면 2의 4승 16이 밑으로 나와지면서 곱해지겠죠? 그래서 128분의 1이 나와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128분의 1을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해주게 되면 384분의 3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앙점 처짐은 384분의 3이야. 됐죠? 저 목이 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그냥 최대 처짐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번째로는 그냥 최대 처짐량 다 암기하고 계시는 게 편리합니다. 물론 모멘트 면적법이나 여러 처짐 팁 공식으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중앙까지 등분파종이 작용할 때 최대 처짐량은 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 처짐량 일반식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반만 등분파종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자유단에서 최대 처짐량은 384분의 7이죠. 됐습니다. 자, 결국 얘랑 얘의 비니까 바로 3대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말이 길어져서 그랬지 사실 이 정도는 솔직히 5초 컷 이내로 푸셔야 됩니다. 자, 바로 7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형식의 문제도 공기업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을 냉각시켰기 때문에 봉이 수축하게 되겠죠. 이 수축 변형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인장하중을 가해서 봉을 땡겨야 수축된 변형량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인장하중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압축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 우리는 하중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발생하는 여릉력 공식 다 아시죠? 거기서 하중을 구하는 공식 다 아실 거예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주어진 수치 그냥 대입만 하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탄성계수는 얼마야? 200기가파스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9승. 선팽창계수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적어주고요. 델타 T 온도 변화는 100도니까 10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단면적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단면적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단면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그냥 1cm 곱하기 1cm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터의 단위로 대입을 다 했기 때문에 단면적의 단위도 미터의 제곱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1cm를 0.01m로 해서 0.01 곱하기 0.01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곱하면 0.0001m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 다 약분되네요. 그래서 200 곱하기 100이니까 2만 뉴턴이 나오네요. 킬로 뉴턴으로 고쳐주면 20 킬로 뉴턴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됐죠? 요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20 킬로 뉴턴만큼 인장하중을 가하면 수축 변형량이 제거된다. 이거예요.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수로에서 유량이 12일 때 비에너지는 얼마인가? 사실 비에너지를 구하는 계산 문제는 몰랐던 분들도 많았을 거고 처음 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에너지 공식 제가 아래에다가 써놨습니다. H는 수심이고요. 알파는 에너지 보정 개수.
당연히 V는 속도겠고 G는 중력 가속도겠죠. 우리가 다 아는데 V 속도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속 방정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방정식은 이거죠. Q는 유량이니까 나와 있네요. 12라고. 단면적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수심이 2m니까 2m라고 표기를 했고요. 폭은 3m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 단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유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가 흐르는 단면적 A는 그냥 수심 곱하기 폭이니까 2m 곱하기 3m, 그래서 6m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바로 단면적 A가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구하면 V는 얼마? 2m/s가 나오네요. 자, 이거 비에너지 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H 수심이 얼마? 2네요. 그래서 2 더하기 알파는 에너지 보정 개수인데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쓰나 마나죠. 2 곱하기 G예요. G는 그냥 10으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V는 2m/s라고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거 제곱하면 4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요거 20분의 4잖아. 20분의 4는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죠. 0.2죠. 그래서 2.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부력 계산 문제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시면 물체의 비중은 0.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체의 밀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지만 유체의 비중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가 주어져 있네요. 우리 점성계수랑 동점성계수가 주어졌을 때 유체의 비중을 구하는 팁은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그 팁으로 유체 비중을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비중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푸아저 수치를 스토크스 수치로 나눠주면 그게 유체의 비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11을 15로 나눠주게 되면 1.1이죠. 그 1.1이 유체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은 이전에 제가 점성계수랑 동점성계수가 주어졌을 때 유체의 비중을 구하는 팁 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물체가 일부만 떠 있네요. 즉 일부만 떠 있기 때문에 중력과 부력이 서로 평형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뭐죠? 바로 중성부력 상태죠. 중력과 부력이 같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이거예요. 물체의 무게 mg와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서로 평형관계에 있다. 이건 잠긴 부피가 되겠고요. mg가 물체의 무게고 이게 부력이잖아요. 유체의 비중량 감마 곱하기 잠긴 부피. 그래서 얘랑 평형관계에 있다. 그 말은 결국 같다라는 거예요. 작용하는 방향만 다르다. 됐죠? 어쨌든 방향만 반대여서 서로 평형관계가 돼서 안정하게 물체가 일부만 잠긴 채 떠 있을 수 있는 바로 중성부력 상태이다.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풀어내면 됩니다. 자, 밑에다가 상태를 그려놨어요. 이거 잠긴 부피예요. 근데 잠긴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V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노출된 부분이 최적이 1m의 3승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평형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밀도 다 아시죠? 식 파란색으로 쓸게요. 밀도,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량은 밀도 곱하기 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체의 무게 mg, 얘를 밀도에 관한 식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변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m 대신에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 vg 됐나요? 근데 이 V는 물체의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그쵸? 물체의 무게는 물체 부피에 해당하는 그 무게가 누르는 거니까 당연히 전체 부피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피니까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1 더하기 V가 들어가면 되겠죠. 왜? 이거잖아.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해줘야 전체 부피가 되니까. 그래서 1 더하기 V. 그 다음에 G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부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부력은 우리가 요거잖아. 유체의 비중량 감마 곱하기 잠긴 부피. 근데 우리는 감마는 이거 아시잖아요. 로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V, 잠긴 부피 요거죠? 그래서 로우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긴 부피가 들어갈 건데 잠긴 부피는 그냥 V로 쓴다고 했죠, 여기서. 그래서 요게 되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자, 얘랑 평형 관계 있으니까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같다라고 일단 쓰기 전에 어차피 G 약분되게 되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비중이 아까 0.9라고 했죠. 비중이 0.9면 물체의 밀도는 900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90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900 대입해서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900 더하기 900V가 되죠. 이게 바로 얘랑 같은 거잖아. 근데 유체의 비중은 아까 1.1이라고 구했네요. 그래서 밀도로 구해주면 1100이 되죠. 그래서 1100 곱하기 V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만 빠르게 그냥 푼 거예요. 자, 넘어가면 얼마? 200V가 되죠. 그래서 200V는 900이니까 900을 2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잠긴 부피 V는 4.5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일부만 떠 있기 때문에 중력과 부력이 서로 평형 관계에 있다는 바로 중성부력 상태이다. 그때는 물체의 무게 mg랑 그 다음에 물체의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네요. 이 문제는 기본적이죠. 공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연력학 이론 개념으로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건도는 증기의 질량에 대한 습증기 전체 질량의 비가 아니라 습증기 전체 질량에 대한 증기의 비를 말하죠. 말 그대로 야, 습증기 전체에 대해서 증기가 얼만큼 있어? 이거 물어보는 게 바로 건도예요. 근데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이 함수죠. 그래서 온도가 커질수록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맞고요.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자들의 운동 활발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당연한 얘기죠. 물론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딱 요 정도만 할게요. 제가 조만간 내부 에너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중요 포인트 등을 찝어서 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맞는 말이다. 자, 세 번째, 포화 압력은 포화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포화 압력이 커질수록 포화 온도도 같이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형적인 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됐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죠. 비열비 K는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의 비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큽니다. 물론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비압 축성에 가까워서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비열비는 거의 1에 수렴하는 특징을 보이니까 이 정도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에 수렴하는 거지 1보다 항상 큰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1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최적 탄성계수와 관련된 정의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최적 탄성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압 축성에 가까워진다. 당연한 말이죠. 최적 탄성계수가 크다는 것은 부피를 변화시키려면 큰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압축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압축성에 가까워진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최적 탄성계수와 압축률은 역수의 관계를 가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최적 탄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압축률은 작아진다. 압축률이 작다? 압축이 잘 안 되는 거구나. 비압축성에 가까워지겠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적 탄성계수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얘도 맞는 말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최적 탄성계수는 부피와 관계되어 있는 물성치잖아요. 그래서 온도만의 함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피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고, 그쵸?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도 온도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 문제상 이 정도만 간단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맞는 말이다. 됐죠? 자, 마지막 최적 탄성 계수와 압축률은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드렸으니까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맥스웰 관계식 문제죠. 맥스웰 관계식에 대한 암기 영상을 보셨으면 바로 1초 컷이에요. 어쨌든 맥스웰 관계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연력학적 특징은 이 관계식을 서로 크로스로 곱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크로스로 곱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곱한다. 근데 곱해지면 t랑 지금 s랑 곱할 거예요. 근데 t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쓰고 s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d를 붙여서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v랑 p랑 곱해질 건데 v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쓰고 p는 아래에 있으니까 d를 붙여서 곱해준다. 그래서 얘랑 얘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연력학적 특징이 무엇이지? 이것을 찾으시면 돼요. 딱 엔탈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엔탈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엔탈피는 이거잖아요. 일단 Q는 우리가 TDS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Q는 엔탈피 변화량 빼기 VDP잖아요. 됐죠?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 얘로 표현하게 되면 TDS 플러스 VDP가 되죠.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에 얘랑 얘로 이루어진 연력학적 특징은 엔탈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TDS랑 VDP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죠? 자, 요 정도로만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맥스웰 관계식 암기법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13번 유량 측정 기구에서 압력 강화, 이게 키포인트네요. 자, 보자마자 답은 2번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근데 기본 문제예요. 어쨌든 벤츄리미터 노즐 오리피스는 압력 강화를 일으켜서 유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유량 측정 기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로터미터예요. 그럼 로터미터는 뭔데요? 로터미터는 면적식 유량계예요. 뭐라고요? 면적식 유량계. 어쨌든 면적식 유량계이고 부표라고 하는 부품으로 유량을 측정해요. 이게 로터미터를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막 눈금이 있고요. 여기에 부표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이 부표가 이동하면서 이 눈금으로 유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자 또는 부표라고 불리는 부품을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바로 로터미터다. 그리고 눈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유량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 관련 문제죠. 열처리 관련 문제는 기본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기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재료를 단단하게 또는 경화시키기 위해서 가열하고 물 또는 기름으로 급냉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담금질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균일화 그리고 결정립의 미세화. 미세화 보자마자 얘는 불림이구나 이렇게 캐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불림의 대표적인 특징 4가지가 있는데 불미제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립의 미세화. 불미제표는 그냥 암기법이에요. 어쨌든 결정립의 미세화, 내복력 제거, 표준화 조직 얻기, 그 다음에 균일화 이렇게 4가지가 불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강의 내복력을 제거함으로써 강의 성질을 개선하는 열처리로. 여기서는 좀 애매해요. 근데 뒤에를 읽어보니까 보통 공기 중이나 노안에서 냉각을 한다. 공기 중이면 불림도 될 수 있겠지만 노안에서 냉각, 즉 논행을 보자마자 얘는 풀림이구나 캐치하셔야 됩니다. 물론 풀림도 공기 중에서 냉각해서 처리하는 풀림 처리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노안에서 냉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안에서 냉각을 하는 것은 풀림밖에 없어요. 됐죠?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담금질 후
사실 담금질 후 이거 보자마자 아 얘는 그냥 뜨임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담금질 후 또는 인성 증대. 여기 뒤에 써 있잖아요. 이거 보자마자 아 담금질하면 인성이 저하돼서 취성이 생기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가열해서 인성을 부여 또는 인성을 개선 또는 강인성을 부여하는 건 뜨임처리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불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딱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두 번째 거. 그래서 1번으로 도출이 되게 되고요. 물론 제가 자세히 4가지 열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문제풀이 영상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열처리에 대한 문제 팁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정리해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요새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부터 공개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상자성체 종류를 물어봤네요. 자, 코발트는 뭐예요? 강자성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변태점이 몇 도? 1150도. 크롬은 상자성체죠. 상. 알루미늄은 상자성체. 안티몬은 반자성체. 몰리브덴은 상자성체. 니켈은 강자성체죠. 니켈의 자기 변태점 온도 몇 도? 358도죠. 그래서 358도가 넘어가면 니켈은 자성을 어느 정도 잃어서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변하게 되죠. 어쨌든 니켈은 기본적으로 강자성체예요. 자, 그럼 상자성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암기법이랑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암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가보도록 할게요. 특수강에서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소는 바로 크롬이에요. 크롬의 가장 큰 영양 특징이 바로 내식성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바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성질을 고르는 팁은 하중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면 하중과 관련된 것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자, 비중이 하중과 관련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아니에요. 피로는 반복 하중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중과 관련된 기계적 성질이 맞네요. 용융점이 하중과 관련이 있나요? 없죠. 탄성계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단위가 기본적으로 응력과 같기 때문에 하중과 관련된 기계적 성질이 맞다는 것을 쉽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가연성이 하중과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중과 관련된 기계적 성질은 피로와 탄성계수 2개밖에 없으니까 답은 2번으로 도출이 되겠네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기계적 성질은 하중 또는 힘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제가 정리해 놨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계적 성질은 하중 또는 힘과 관련된 성질이다. 요 정도만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화법하고 침탄법을 비교하는 문제도 공기업에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빠르게 풀어보고 아래 정리해 둔 것을 토대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몇 개인지 찾는 문제네요. 읽어볼게요. 침탄법보다 경도가 높다. 맞는 말이네요. 경화층은 침탄법에 비해 얇다. 맞는 말이에요. 질화법은 경화층이 0.3에서 0.7mm 정도 되고요. 침탄법은 경화층이 2에서 3mm 정도 돼요. 그래서 경화층은 질화법이 더 얇아요. 수치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3번째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가열 온도와 처리 시간이 침탄법에 비해 높고 길다. 틀렸죠? 가열 온도는 침탄법이 더 높아요. 질화법보다. 침탄이 한 900에서 950도 정도 되고요. 질화법은 500도에서 550도 정도 됩니다. 근데 처리 시간은 질화법이 침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길어요. 됐죠? 밑에서 어차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 경화를 위한 담금질이 필요가 없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개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일단 다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서. 이거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 수치 있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 시간과 비용은 지라법이 침탄보다 10배 정도 더 많이 드는구나 아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가열 온도도 반드시 숙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지라법 있잖아요. 요거 500도에서 550도. 요거 어디서 나왔냐? 바로 2018년, 19년이구나. 2019년 한국중보발전 상반기 전공필기 시험에서 이 지라법 온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자,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재료의 깊은 내부 결함을 검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즉 깊은 내부 결함이네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방사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핵심 내용만 읊어드리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분 탐상법은 재료 표면 1에서 2mm 아래에 있는 결함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라고는 보지만 주목적은 내부 결함 검출이 아니라 표면 결함 검출이에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자, 2번은 침투는 내부 결함 검출이 불가능해요. 오로지 표면 결함 검출만 가능한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도 안 됩니다. 자, 와전류는 내부 결함 검출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깊은 내부 결함이 아니에요. 자, 방사선 탐상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방사선은 보통 감마선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감마선이 투과력이 매우 강력해서 내부까지 투과해서 깊은 내부 결함을 검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깊은. 됐죠? 자, 요 정도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이 문제도 예전부터 공기업에서 많이 출제된 기본 문제죠. 자, 자유표면을 갖는 유동. 이것만 보자마자 바로 개수로 유동이구나.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유동의 표면이 대기에 접해서 흐르는 유동으로 대기압을 받는 유동. 이게 바로 개수로 유동이죠. 개수로 유동에서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는 푸르드수죠. 푸르드수. 그래서 푸르드수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루트 GL분의 V. 그래서 푸르드수의 물리적 의미는 중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이죠. 그래서 답은 관련된 힘 뭐야? 관성력과 중력이니까 답은 4번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자유표면을 갖는 유동, 얘가 개수로 유동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개수로 유동이 뭐지? 유동의 표면이 대기에 접해서 흐르는 유동으로 대기압 하에 있는 유동 또는 대기압을 받고 있는 유동, 이게 바로 개수로 유동이다. 그냥 하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개수로 유동에서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는 뭐라고요? 푸르드수다. 그리고 푸르드수의 물리적 의미는 중력분의 관성력이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